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대교육종합대학원의 국악과 교수인 조남우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세계문화유산 도산서원의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는 첫째는 그 도산서원이 태계 이황 선생이 세운 거기 때문에 태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철학사상도 소개할까 했는데 철학은 너무 어렵고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내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고, 중요한 거는 태계의 그런 인적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도산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황 선생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 사람의 어디 태어났느냐, 인간관계, 뭐 부모는 뭐고, 뭐 자식은 몇 명 있고, 뭐 이런 구체적인 걸 알게 되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을 까봐라, 이렇게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황을 알아가는 게 연도순으로 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등록을 까보는 식으로 이걸 한번 재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이황 선생의 이는 오얀리 씨, 이시고 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데, 황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물 깊고 넓을 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이황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느낄 수 있는 황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글자였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뭐 반드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황 선생이 이게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황자에서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호는 퇴계이고 다른 호는 도산입니다. 이 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퇴계가 뭐냐면 하나는 퇴거계상, 그러니까 골짜기로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물러난 골짜기다, 골짜기로 물러났다, 이런 시냇물 골짜기로 물러났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토끼골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끼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자로다가 쓰기 위해서 토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퇴계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아마 그 골짜기가 아마 토끼가 많이 살았나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율곡 선생은 밤나무골입니다. 파주시 금촌 그쪽이 밤나무가 많아서 율곡이라고 밤나무골이다, 이렇게 쓰니까 토끼골, 밤나무골. 그러니까 옛날 분들의 그런 호를 지을 때는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호는 도산입니다. 이 도산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산을 넘어가니까 또 산이 나온다. 이 안동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그 산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산이다, 산을 넘어서 또 산이다, 그래서 도산이다라는 거를, 또 산을 이제 한자로 해서 도산이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근처에서 질그릇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도자를 써서 도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동시 도산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1501년에서 15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분의 그런 잊어먹을 수 없는 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34, 뭐 76 이런 글자를 넣으면 도저히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퇴계 선생은 70살까지 사셨고, 뭐라고요? 1501년에서 1570년.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물론 이제 이게 서력 기원이죠. AD 1501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알고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력 기원으로 하니까 온 국민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01년에서 1570년, 나이는 70세까지 사셨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나이로 치자면 100세 이상을 장수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 나이가 보통 평균이 40세 정도였다고 생각되시면 70세까지 사신 거고, 인생 70 고래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희, 아주 진짜 힘든 나이까지 사시는 건데 지금은 아마 100세 정도 사시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장수하신 분인데, 근데도 사는 시간은 뭐냐면, 시대는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그리고 선조 초기까지 사셨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연산군에서부터 중종, 명종, 인종.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오년에 갑자기 기묘하게 을사사화가 됐다. 무오가 시작해서 을사사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훈구파하고 살인파끼리 그 권력 투쟁으로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쉽게 말하면 투쟁,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험난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험난한 시대에 그런 어떤 인생, 그런 어떤 처세술, 이 양반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직진을 택하기보다는 항상 우회로를 통과해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냈고 끝내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살아온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황의 이는 진성이 있습니다. 진성은 어디냐 하면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이니까 바로 이제 안동 옆에 조만한 진보면인데, 그 진보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성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진보이시라고 하기도 하고 진성이시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광주 김씨를 광산 김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퇴계 선생 이후로 이 진보이시를 내지 진성이시를 굉장히 영남에서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가문으로다가 쳐주게 됩니다. 그게 퇴계 선생의 큰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중요한데, 퇴계의 아버지는 이식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은 7남 1녀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들로 자라났는데 유감스럽게도 2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항상 뭐냐면 그 어머니로부터 너는 아비 없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훈계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면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화가 있었고, 또 자기는 아버지 거의 유복자나 비슷한 거죠. 2살 때 돌아가셨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생애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그런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면적인, 그런 외향적이기보다는 성격이 내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퇴계 선생의 그런 7남 1녀 중인데 그 중에서 5번째 형이 있는데 그 이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대사원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을사사화에 돌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도 대사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검찰총장 내지는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뜨르르한 집안이었다, 당대에도. 그리고 이황의 어머니는 춘천박 씨입니다. 그래서 그 남춘천 역에 가면 남춘천역 내리자마자 퇴계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퇴계 선생이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지고서는 어머니를 모시고서는 이 춘천에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때문에 거기에 남춘천역에 내리면 퇴계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 어디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춘천 박씨였다라고 하는 건데, 춘천 박씨는 37세에 돌아가십니다. 아까도 설명하는 것처럼 그 퇴계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신 분이고, 참고로 퇴계의 어머니는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의성김 씨. 그 안동에 가면 의성김 씨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그 의성김 씨가 있었고 또 춘천박 씨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 1,000원짜리 그 저기가 나오죠. 그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퇴계 선생은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그 꼬장꼬장하게 생긴 그런 어떤 분이시고, 여기에 뒤에 있는 거는 저기 그 성균관입니다. 그 이제 성균관의 죄주인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쪽 그 성균관 저기를 표명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1,000원짜리 저기에는 뭐냐면 그 매화나무,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 매화를 굉장히 아끼셔서 매화한테 물을 주어라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퇴계 선생과 매화에 관련된 얘기는 많은데 매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이 매화라고 하는 게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 매화의 의미가 크질 않습니다. 요새는 특히 뭐 개나리, 그 뭐 매화 이런 것들이 이게 두서없이 막 피는데, 제가 이제 경상도 쪽을 내려가 보니까 한 2월 말 정도 되면 매화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위에서도 매화꽃이 일찍 핍니다. 이제 서울하고 그 안동 정도 지역하고는 굉장히 뭐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봄의 전령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매화 하게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쪽 지역에 가야지 이게 매화꽃이 핀 건데, 그게 이제 그 봄의 전령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퇴계 선생은 그런 봄의 전령사 내지는 봄의 기운을 받으려고 매화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따가 또 뒷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도산서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의 부인으로서는 그 김혜허 씨, 안동권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결혼, 그러니까 그 명찰고 돈 많은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다가 아주 최고의 여복을 타고나신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혜허 씨는 이황의 나이 27세에 돌아가시고, 안동권 씨는 46살 돌아가십니다. 그 안동권 씨는 그 굉장히 좀 아마 뭐 좀 이렇게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밥을 그냥 제사도 지내기 전에 막 먹은다든가, 퇴계 선생이 옷이 기워졌는데 그거를 이제 흰색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실로 해야 되는데 막 색동 실로다가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그 아주 웃음거리를 산 그런 기록도 전해오는데,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화로다가, 기묘 사화로다가 그 장인어른이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모님이신 안동권 씨가 이제 정신 이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6살에 돌아가시고 또 세 번째 부인까지 얻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에 내려오는 그 사람들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그렇게 되고 자식으로
부인으로서는 김해허씨 소생, 첫 번째 부인으로서 두 명의 아들, 아마 그 27살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식을 낳자마자 산후통으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퇴계 선생은 또 첩이 있었습니다. 첩에게서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첩을 두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생리이기 때문에 퇴계 선생한테 첩이 있다 이런 거를 흠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첩을 두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퇴계 선생도 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다가 이해를 하는데, 퇴계 선생은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고시인 진사시험에 28살에 합격하지만 최종 합격인 문과 시험,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고시를 34살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자기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런 시험은 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계 선생같이 훌륭한 사람도 여러 번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율곡 선생, 참으로 훌륭하신 머리가 좋으신 율곡 선생도 있는데,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한테 보내는 편지에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자기가 괴롭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소연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게 율곡 문집에는 없고 퇴계 문집에만 보이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봅니까 이제 아마도 율곡 선생이 시험에, 율곡 선생도 9번 장원을 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다 삭제가 되어 있는데 퇴계 집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떨어져가지고 괴롭다라니까 퇴계 선생이 하는 말, 뭐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나는 여러 번 떨어졌다라고 이런 식의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걸 들으시는 청소년들이 있으시면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 포기하지 마시고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시험을 계속 여러 번 시험을 봤다. 특히 퇴계 선생은 34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 그러니까 그 당시 40세가 나이의 어떤 평균 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젊어서 20대, 10대에 붙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퇴계 선생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퇴계 선생은 경상북도 안동시 토계동 건지산 남쪽 봉우리가 묻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퇴계 묘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퇴계 선생이 양 옆에 이제 문인석, 무인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인석, 무인석이 굉장히 아주 장대하고 칼 차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대체로 이렇게 조만한 문인석, 무인석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덤도 굉장히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가보게 되면 애게게할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의 무덤인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게 퇴계 선생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소박 내지는 절제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퇴계의 근간의 정신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묘비명을 하는데, 여기 글씨가 제가 썼지만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 제가 월 좀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이걸 이제 퇴계 선생인 제자인 기대승 선생이 쓴 건데, 만년에 도산에 은거한 진성 이공지묘라고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런 아주 단솔한 편지예요. 성균관 대제학이며 대사헌이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전세 없이 아주 소박하고 간결하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쓰인 아주 탁본으로다가 기대승 선생이 쓴 건데, 요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비석에다가 자기의 간단하게 일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쓴 겁니다. 이걸 뭐 화려하게 쓰고 뭐 그냥 뭐 이게 사람의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태계 선생이 이렇게 소박하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이 퇴계 선생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또 재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퇴계가에 남겨져 있던 나중에 도산 그 서원에 남겨져 있던 그런 그 분재기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그 학자분들이 연구한 결과 퇴계 선생 그 손자 때까지 가면 당시 노비가 367명이었고 토지가 1700마지기, 1800마지기. 대단했던 거죠. 퇴계 선생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농장주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노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한 10명 정도였거든요. 그게 중소지주였는데 130명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명찰코 돈 많은 마누라들이 많았고. 그래, 퇴계 선생이. 근데 뭐냐면 퇴계 선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매관매직을 하거나 탐관오리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재산을 불렸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걸 했다라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묘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퇴계 선생은 칭찬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그만큼 훌륭했지만 재산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퇴계 선생이 일일이 그 소장료를 걸어서 체크했다라고 하는 그런 체크 문서도 남아있어요. 지금 도산서원에 가게 되면 그 정도로다가 재산 증식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많았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백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재산 정도가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퇴계 선생이 영향받은 책으로는 그 심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3살 때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쓰는데 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게 되면 반야심경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책이고 여기서는 유학에서 말하는 심경입니다. 이거는 송나라 때 진덕수라는 학자가 쓰고 명나라 때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다룬 유학적인 책인데 유학의 어떤 내면 공부를 위한 그런 책이다. 이걸 굉장히 자기가 아주 가슴에 새기고서 죽을 때까지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책이 이게 이제 이 내면화된 공부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그 사화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사화들을 했던 주역들이 이 사람네들이 뭐냐면 권력욕에 그런 빠진 사람들이고 그 권력욕을 자기 내면에서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퇴계 선생이 그 기본적인 모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조 내내 유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내면에 대한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극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그 심경 학문 책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조선유학의 틀을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외면적인 그런 어떤 업적이라든가 행태보다는 내면에 힘썼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그런 사회 현실, 사회 제도 개혁 이런 쪽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책은 송나라 때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의 문집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일찍이 세종대왕 때부터 전례가 돼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첫째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송나라 문체도 이해를 해야 되고 송나라 그런 그 경제 상황, 사회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해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자 책을 읽기 위해 가지고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오게 되면 그 사신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 주자의 문집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굉장히 그런 그 송대의 그 백화 문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남겨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선조 내내 주자학이라고 하는 큰 틀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 그러는데 사실은 조선조 내내 퇴계 선생이 주자를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국시 비슷하게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그런 것이 퇴계 선생이 주자학 연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자학 연구는 그만큼 이렇게 높지를 않았고 퇴계 선생이 43살 때부터 공부를 해서 이거를 그 높은 주의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첫째는 말로부터 글자로부터 이해를 했고 그리고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조선 유학이 사회 제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자학에 대한 관심으로다가 이끌게 방향타를 바꾸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원나라 세조가 쿠빌라이 원세조가 그런 어떤 그 주자학을 어떤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했고 그것이 세종대에 이어져 온 거거든요. 세종대의 많은 업적들이 그러한 작업 속에서 뭐 한글의 창제라든가 아니면 천문기 장영실로 대표되는 천문기기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세제도라든가 이런 거 추구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회 제도 내지는 현실을 개혁하려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에 주된 경향이었는데 퇴계 선생이 이 방향을 흐름을 바꿔놨다라는 거죠. 내면적인 수양 공부의 학문으로 다 바꿔놓고 그래서 퇴계 선생 이후로는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주자학이 우리나라의 정통 학문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면의 그 수양 공부를 위한 형이상학에 초점이 되어버리고 그 아까 얘기한 세종대의 사회과학이 등한시되었던 것들이 그 이유가 아닐까. 이것들이 퇴계 선생의 그런 어떤 명암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퇴계 선생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퇴계 선생의 이제 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퇴계 선생의 인간관계인데 선배로서는 회제이연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회제이연적이라면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양동마을이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됐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기를 방문했고 굉장히 그 고색 창연한 그런 그 마을이거든요. 그 양동마을도 있고 또 그 옆에 병산서원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양동마을이 이제 원래 손씨들 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회제 집안이 이제 사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사위가 그 중심보다는 이제 사위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마을인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옥산 서원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학문들을 강학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을사사화 때 이제 유배를 갖다 죽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퇴계 선생한테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화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기 논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 퇴계 선생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암 이현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량산을 가게 되면 안동에 가면 청량산이 있는데 청량산을 퇴계 선생이 굉장히 사랑을 하셨는데 그 청량산을 미리 더 일찍 앞서서 퇴계 선생보다 한 세대 앞서가지고 그 청량산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농암 이현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현보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그 당시에 사학이어가지고 청량산으로다 은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그 유지를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암 이현보 선생을 굉장히 따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회제처럼 가서 그 죽기보다는 농암
농암 이현보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현보 선생의 그런 어떤 그 삶을 추존해서 그 사람들의 자식들하고 밀접한 관련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로서는 하서 김인우 선생, 그 전라도 피람서원에 모신 김인우 선생이 있는데, 김인우 선생하고는 과거에 동년배이고 그 천명도설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퇴계 선생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둘이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문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농암 이현보 선생의 아들, 맏아들 이문양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송기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우암 송시열의 그 선조벌 되시는 분인데, 퇴계 선생하고 같은 과거 동과 급제자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그 험난한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그 항상 그 퇴계 선생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면서, 너는 관직에 나서기보다는 주로 너는 공부를 해라, 우리 동기들 중에 공부할 사람은 너다라고 자꾸 동기부여를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전달해준 대표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이런 그런 선배들과 동료들의 어떤 그 아낌없는 지원들 속에서 퇴계 선생이 커 나갔다. 본인의 물론 역량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이해하셔야만이 퇴계 선생이 있고, 제자로서는 굉장히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자를 하게 되면 월천 조목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 퇴계 선생의 그 수제자죠. 이분이 이제 이따가 보시게 될 도산서원에도 같이 배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봉 김성일. 김성일 선생은 뭐죠? 그 의성김씨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와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되고,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 이후 임진왜란 때 한 목숨 바쳐서 그 의병을 내지는 관군을 쫓아다니면서 그 자기 죄과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한 분이다. 학봉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경상도 안동에 가면 이제 이분의 이제 그런 그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앞부분만의 부정적인 점이고, 뒤에는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오늘 보니까 이분의 아주 먼 후대에 수훈 최재우 선생, 그 아버지가 그남 최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최옥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학봉 김성일의 그 학맥에 속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성룡 선생이죠. 그 문화유씨 유성룡 선생, 그 병산서원에 가면 이제 유성룡 선생,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유성룡 선생은 또 뭐냐면, 첫째는 긍정적인 점은 뭐죠? 유성룡 선생은 이제 당시 아버지가 영의정이었기 때문에 평양감사였고, 그래서 굉장히 뜨르르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퇴계 선생을 빛내준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누구죠? 이순신 장군을 추천해준 인물이다. 그게 굉장히 그 유성룡 선생이 위대한 점인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유성룡 선생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또 뭐냐? 이순신 장군이 결국 선조에 의해서 그 모반 혐의로다가 따르지 않는 혐의로다가 그 국문을 받을 때 유성룡 선생이 구제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아마 좀 그 어두운 면이고, 또 일본과의 화친을 한 점도 이것도 후대의 비판을 받는 점이다. 그래서
한 인간이 있을 때 명과 암이 있는데 명의 측면도 있지만 암의 측면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성룡 선생이 나중에 징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정구라고 하는 이 네 명이 이제 그 퇴계 선생의 위대한 제자들이다. 이분이 이제 한강정구 선생 계열들이 이제 기호남인으로 이어져 가지고 성호이익이라든가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항맥을 만들어주는 인물이 한강정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안동에도 있지만 또 저 서울 경기 지역 기호 남인들한테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외에도 저 노비를 배시성을 가진 노비도 있었고 다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제가 그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 대표적인 4대 제자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퇴계 선생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후에 1576년 문순이라는 시호, 그러니까 문장에서도 순수한 문장을 가졌다, 그런 학문을 가졌다 그래서 문순이라는 시호가 내렸고, 율곡 선생은 문성공의 문장을 이루었다 이러는 거고, 퇴계 선생은 문순공이었다라고. 그리고 1610년에 최고인 그 성균관 문묘의 배양이 돼서 그 김갱필, 정여창, 이광조, 이현적, 아까 나온 이현적 선생과 함께 배양이 됐다 그래서 가장 영예인, 최고의 영예인 문묘 공자를 제사 지내는 문묘에 배양되어 있고, 그거 문묘에 배양돼서 이제 지방의 서원들 같은 경우 지금 각 지역에 가시게 되면 그 향교들이 있거든요. 그 향교들에 보면 이제 그 위패를 모신 그런 사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퇴계 선생의 위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균관의 문묘를 따라서 지방 향교들에도 다 따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굉장히 이제 살아서도 그렇고 돌아가셔도 굉장히 높은 추존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이황이 이렇게 배양된 서원은 여기 보면 경상도의 영천의 이산서원, 안동의 호계서원, 예안의 도산서원, 영양의 영산서원, 신령, 영덕, 봉화, 풍기, 예천, 상주, 대구, 진보, 청송, 의령, 언양에 이렇게 많은 서원들의 배양이 되어 있고, 충청도에는 단양서원, 단양, 아산, 제천, 괴산, 여산, 온양이 있고, 전라도에는 나주, 강원도에는 춘천, 황해도에는 해주, 송화, 문화, 함경도에는 함흥, 평안도에는 강동, 이런 것처럼 퇴계 선생은 어디요? 경상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디요? 전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도에는 없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서원들한테는 다 배양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빼놓고 전국적인 서원에서 퇴계 선생을 제사 지낸다. 그만큼 전국구 인물이었다. 지금 1,000원짜리 인물에도 소개되는 것처럼 퇴계 선생이 그만큼 우리가 퇴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퇴계 선생이 우리나라에만 유명한 게 아니라 퇴계 선생은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양계초라고 하는 분이 이황의 성학 집도를 간행했는데, 북경 아마 1900년대쯤에 그 북경의 아마 사범대학 할 때 이제 찬조금을 마련하려고 그 이황 선생이 선조에게 보낸 10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10가지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출판을 한 게 이황의 성학십도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실 책인데, 그거를 이제 이거를 재출판을 해가지고 그 기탁금, 기부금을 모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옥션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 그림 도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원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원홍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의 총통이 되시는 분인데, 그 군벌 중에 한 분이는데, 이분은 그냥 뭐 중국기 이적하고 다르고 뭐 금수하고 다르다, 이런 그냥 그 맨날 하는 그런 중화민족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양계초라고 하는 분이 있죠. 강유회하고 양계초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변법을 일으킨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김옥균, 서강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 퇴계 이황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데 우뚝하도다 이부자여 한 시대를 열었다 이런 얘기고 만국이 모두 공경을 할 것이다라고 그 신회는 지금 광동성 광주거든요. 그 신회현이에요. 광주의 양계초, 량치차오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계초 선생은 그런 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태계 선생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 그림이 있어서 이게 옥션에 나온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원홍이라든가 이 양계초 선생이 그 퇴계 선생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그런 거고, 요게 이제 전면에 나서 그런 10가지 그림들이고 이제 표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렇고 일본은 뭐냐면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 없는 서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팔만대장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팔만대장경 끝내 못 얻고 가죠. 곽재우 장군이 그 의령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령과 합천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의병들 때문에 결국은 팔만대장경을 먹고 안동을 지나가면서 퇴계 문집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퇴계 문집이 이제 일본에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인 야마자키 안사이라든가 오츠카 다이야, 요코이 쇼난, 모토다 도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문집에 퇴계 문집을 보고 퇴계 선생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학문이 했는데, 근데 이제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사람은 퇴계뿐만 아니라 또 신도를 하신 분이고, 요코이 쇼난이라가 모토다 도야 이런 분들은 이제 명치유신계의 그 교육 칙어를 창립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교육헌장, 그 황국식민칙어 이런 교육칙어들을 만드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의 역할들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 견해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하나 되는 국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퇴계 선생도 흘러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퇴계 사상을 이런 식으로다가 이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퇴계는 굉장히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은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서로 맞질 않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정신적으로 큰 영향, 그러니까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정신, 이게 사실은 퇴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무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마구 살다가 퇴계의 정신이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바로 퇴계의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까지가 퇴계 선생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통해서 본 것이었습니다.